저는 아주대학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로 있고요. 환자를 보는 의사고 지금 소개한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란 포럼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는 하는 일은 단체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런 교육이에요. 교육. 당뇨병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조금 넓게 보면 대사증후군 오늘 이제 주 포커스는 일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성인 당뇨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 장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김광훈 회장이 쭉 히스토리는 말씀을 주셨고 췌장 장애를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인정을 하자, 해준다, 등록해준다 하는 순간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등록해 줄 거냐 이 이제 이슈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일형 당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좀 서운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미리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이 크게 분류를 보면 1형, 2형, 그 다음에 임신 당뇨는 이제 임신 때 특별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당뇨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1형 당뇨는 여기 아까도 잠깐 나온 거지만 췌장의 베타 세포가 갑자기 망가져 가지고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단계 대개 그런 일들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잖아요.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가 면역이 명확히 입증되는 거는 70에서 80% 정도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췌장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당뇨병 가지고 췌장을 조직 검사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자가 항체라는 걸 측정해 가지고 자가 면역 때문에 당뇨병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사실 그게조차도 아주 완벽하다라는 완벽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되어 있질 않아서 꼭 자가 면역이 입증되지는 않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어쨌든 1형 당뇨고 대부분은 2형 당뇨인데 우리나라는 1형 당뇨가 게다가 매우 드문 나라예요.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가 특히나 더 1형 당뇨가 잘 안 생기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당뇨병의 1%도 채 안 되는 게 1형 당뇨예요. 아까 미취학 아동 얘기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더 노력하고 뭔가를 이제 개선하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얼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취학 아동의 1형 당뇨가 250명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250명. 그러니까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게 현실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는 몇 명이 있냐면 초등학교에 1000명, 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000개가 있어요. 12,000개의 학교 중에 한 3,000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학교당 1명 정도 이 1형 당뇨 아이들이 있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1형 당뇨를 알기를 기대하는 거 정말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 심지어 저는 의사잖아요. 의사 중에 1형 당뇨에 대해서 아는 의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저 북유럽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일형 당뇨가 한 10배, 20배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있는 의사는 아마 일형 당뇨를 모르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형 당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내과 의사조차도 일형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의사조차도 아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넌 뭘 잘못해서 일형 당뇨가 생겼니? 너 단 거 많이 먹었니? 이런 얘기를 의사조차도 아마 하는 의사도 있을 겁니다. 그건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일형 당뇨고요. 췌장에 망가져서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는 다 알 거고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이 췌장을 공격한다. 내 몸의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가 있는데 우리 면역 세포가 백혈구 그 중에서도 림프구가 갑자기 가서 췌장의 그 세포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우리가 생기는 질환 중에 자가 면역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일형 당뇨인데 이 T 림프구가 자기 몸에 있는 췌장을 공격해 가지고 갑자기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가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인슐린 결핍이 일어나는 거고 인슐린 분비가 거의 완전히 중단된다.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주 심하게 고혈당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소위 잘 아는 그런 다음 단뇨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다행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1번에서 2번 단계, 3번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해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현재 연구되고 있고 실제 임상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 면역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면역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팍 써버리면 순간적으로 이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개념으로 지금 나온 약이 있고 그 약을 쓰면 아직까지 현재 수준은 몇 년 딜레이를 시키는 정도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일형 당뇨가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거를 좀 미루는 정도의 현재 효과인데 아마 그런 연구들이 계속 활발하게 되다 보면 어쩌면 더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느냐 완치시킬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병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병 중에 C형 간염 같은 거 만성적으로 간경화 간암까지 가는 간염인데 요즘에 약을 그냥 쓰면 몇 달 쓰면 그냥 C형 간염이 사라져버리는 완치가 되는 이런 약물들이 있거든요. B형 간염도 사실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언젠가는 일형 당뇨도 아예 그냥 미리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걸 재생하기는 어렵지만 망가지기 전에 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사실 가져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소아청소년을 전체를 다 스크리닝을 하자. 혈액 검사를 해서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는 필요하면 그런 약물을 쓰고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드문 일이라 10만 명당 4명 발생한다고 그러면 20만 명 요즘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한 해. 그중에 8명, 10명 이런 거거든요. 이 발생이. 근데
8명, 10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20만 명을 검사를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시작하면 인슐린이 이렇게 나오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죠. 정확하게는 몸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는 겁니다. 사용하고 남는 건 또 저장하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슐린 분비는 제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정 농도로 혈중에 인슐린이 있다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가 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는 방법도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저인슐린이라는 거를 하루에 1번 내지 2번 맞고 또는 인슐린 펌프를 하더라도 항상 분비가 주입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또 식사 인슐린을 맞잖아요. 속효성이라고 하는 거를. 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일형 당뇨를 포함해서 췌장 장애가 된 사람들은 다회 인슐린 요법을 해야 한다. 이 대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인슐린 펌프,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꼭 쓰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2형 당뇨는 파란색 선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인슐린 분비가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인데 1.5형이란 말, 옛날에 1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2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때 1.5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식사 인슐린은 급격히 거의 안 나오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죠. 그 제일 밑에 칸이 1형 당뇨예요. 빨간색. 1형 당뇨라 하더라도 인슐린 분비가 제로는 아니에요. 식사하면 조금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게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제로 상태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췌장 장애를 인정받으려면 거의 제로 상태인 거를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형 당뇨라 하더라도 전원 다 췌장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까 이게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서운함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15가지의 장애 유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생상해 보면 팔다리가 없다. 그럼 장애일 것 같잖아요. 이런 신체 지체 장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모르지만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내부 장애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애가 있고요. 참고로 저 시각장애 저 등급은 제가 이게 AI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저건 참고하지 마시고 시각장애가 있다 하는 건 우리 앞에 이 회장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장이 나빠지면 신장장애 투석하는 분들, 지체장애, 당뇨로 정말 안타깝지만 발가락을 잘랐다, 발목을 이런 것도 지체장애.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던 췌장 장애라는 거를 이제 신설한다. 췌장 내분비 장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췌장도 이 호르몬, 인슐린을 포함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걸 흔히 외분비, 내분비하면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게 내분비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췌장염, 만성 췌장염 이런 거는 내분비 얘기가 아니고 소화효소 문제,
소화효소에 장애가 있고 그런 분도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만성 췌장염 환자들도. 근데 현재 이번에 장애 인정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 인정은 저기 작은 글씨로 써 있지만 C펩타이드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준을 만드는 거는 당뇨병 학회가 상당히 관여를 했고 소아내분비 학회 선생님들도 관여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학회가 생각할 때 인슐린이 결핍돼 있는 거를 어떻게 등급을 정할 거냐. 경도, 중등도, 중증, 매우 중증 할 때 여기 있는 요걸 쓴 거예요. 여기. 비공복 C펩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로 하면 0.24, 0.6. 0.6보다 내려가 있으면 중증으로 보자라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인슐린 결핍이 경도로 했을 때는 1.8, 중등도로 가면 1.8에서 0.6, 0.6으로 내려가면 중증, 비공복인데도 0.24 미만이 나오면 매우 중증 이렇게 하자는 게 현재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학회도 이 얘기를 한 거고 췌장 장애를 진단하는 저 기준 비공복 C펩타이드 0.6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모성 재료 처방할 때 일형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얼핏 그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식후에 1.8 미만이면 일형 당뇨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복에는 0.6 미만, 식사 후에는 1.8 이하, 이하, 거의 그런데. 그러니까 일형 당뇨를 그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일형 당뇨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건 비공복 0.6이니까 훨씬 낮은 수치잖아요. 그래야만 장애를 인정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합병증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배경이 어떻게 안 나오는데 2형 당뇨는 어떠냐? 2형 당뇨도 여기 배경 그림이 지금 사졌는데 베타 세포의 기능이 계속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1형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1형 당뇨도 진단될 때 C펩타이드가 공복 식후 측정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아까 1.8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슐린 맞고 확 치료하면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확 좋아지는 때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그 후로 천천히 떨어져요. 1.8이던 게 1.0, 0.6, 0.0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처럼 2형 당뇨도 베타세포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 당뇨가 20년, 30년 되면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1형 당뇨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췌장의 기능이 나빠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췌장 장애를 이번에 인정해 줄 때, 등록해 줄 때 꼭 1형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2형이어도 해줄 수 있다. 타입에는 관계없다. 물론 1형 당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거고 2형 당뇨는 전체 2형 당뇨 중에 한 1% 정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1형 당뇨라고 다 췌장 장애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알려드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스티뮬레이티드 C펩타이드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혈당이 높거나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니까 그 수치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0.2라고 하는 게 단위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데 이게 0.6이에요. 0.6. 지금 장애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0.6.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가로축은 연도거든요. 몇 년 됐느냐. 1형 당뇨 진단된 지 몇 년 됐느냐. 여기 선을 딱 그어놓은 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채 안 된 사람과 5년 넘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5년이 채 안 된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67%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닌데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걸로 추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0% 정도는 당뇨 유병 기간이 아직 5년 이내면 아마 췌장 장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인슐린 분비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의사들의 불만, 분노가 저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혈당 관리를 잘 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라. 당화혈색소 7% 미만 6.5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혈당 관리를 잘하면 췌장의 기능이 조금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췌장의 기능이 남아있다 보니까 췌장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이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지금 현재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건데 5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97%가 다 요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당뇨를 진단된 아주 초기 몇 년에 해당하는 일형 당뇨 아이들이건 성인이건 이 다음 슬라이드는 성인인데 성인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성인은 오히려 더 많잖아요. 한 거의 50% 가까이가 0.6 이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나면 92%. 물론 92%니까 그럼 8%는 안 되는 거예요. 일형 당뇨라고 했고 언론에 나왔고 의사도 다 이제 앞으로 췌장장애 인정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슐린 분비가 좀 남아있게 되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항체, 자가 항체를 검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은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일 텐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드 항체라는 거랑 인슐린 자가 항체, IA2 항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조만간 요 항체도 검사가 도입될 거라고는 해요. 그런데 요 항체라는 거는 장애를 인정받는데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령 음성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일형 당뇨를 진단할 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검사법이라 소개를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자가 항체가 양성인 당뇨,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기간 6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췌장 장애를 진단할 때 필수 상황은 아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소모성 재료 할 때는 여기 아까 0.6, 1.8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애를 인정받을 때는 요 기준을 쓰고 있다. 비공복 C펩타이드 0.6. 한 가지 원래 성인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았는데 않고 있던 검사인데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좀 쓰고 있던 검사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는 다음 슬라이드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소변에서는 검사법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0.2라고 하는 수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 두 번째 혈액에서 C펩타이드를 재거나 소변에서 C펩타이드를 재가지고 장애 판정을 하게 돼 있고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올 때 인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법은 아까 선생님들이 강의 중에 쭉 얘기를 하셔서 요 얘기만 언급을 드리겠는데 다회 인슐린 요법을 해야 되거나 인슐린 펌프를 써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쭉 넘겨보니까 인슐린 펜을 현재 어떤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지를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인슐린들을 쓰게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형 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을
둘 다 쓰고 있어야 되고, 지속형 인슐린을 한 번 내지 두 번 맞고 있어야 되고, 속효성 인슐린을 식사 때마다 맞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진료 기록지를 첨부해야 된다. 진료 기록지에 이 환자는 어떻게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사가 작성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부 환자는 지속형과 속효성을 혼합된 인슐린을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의사가 그런 어떤 약물 치료를 지금 이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인슐린 펌프도 쓰고 있는 거고, CGM을 하고 안 하고 연소혈당은 장애 판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CGM을 쓰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케이스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16살 때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몇 살까지는 소아과에서 보고 몇 살부터 내과에서 볼 거냐 이런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과로 처음부터 왔어요. 나이가 요 나이인데, 보통 우리나라 요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소아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단을 쟀는데 2024년도에 이제 저희가 보기를 시작했어요. 18살 때. DKA가 결국은 와서 관리를 잘 못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가드 포지티브고요. C펩타이드도 0.08이니까 거의 안 나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인슐린 펌프를 퇴원하자마자 시작을 했고, 당화일색소는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다니고 애가 재수도 했던가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관리가 좀 덜 됐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 더 잘 되는데, 이 인슐린 펌프를, 저도 사실 인슐린 펌프를 잘 모르는데, 이 인슐린 펌프를 하고 초창기에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봤던 값인데, 여기 보면 하루에 총 투여량이 57단인데 그 중에 자동 베이절로 들어가는 게 23단이고 볼루스로 들어가는 게 34단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슐린을 맞고 있었다 하는, 이런 게 인슐린 펌프를 쓰는 환자도 자기가 뭐 기절을 얼마 쓰고 있고 식사 때 하루에 총 얼마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인슐린은 더 적게 쓰고 있어요. 34단위 정도밖에 쓰지를 않고 있는데 당화일색소는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 아까 언급드린 TIR이라고 하는 게 70에서 180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가 65%인데 72%는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최근에 더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던데, 이렇게 인슐린 펌프를 쓰게 되면 뭐 MDI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히려 저보다 당화일색소를 더 잘 조절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많이 보게 되는 게 현재 아까 이 의료기기가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하는 거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인슐린 펌프를 굉장히 고가 장비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이제 쓰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국가가 이런 걸 계속 좀 잘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검사지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검사지가 이렇게 글루코스라는 포도당을 측정하는 검사지하고 C펩타이드를 측정하는 검사지가 병원마다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검사법이 달라서 그런 건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날짜 5월 29일 날 했고 여기도 5월 29일 날 09시에 했잖아요. 같은 시간에 측정한 값이어야 된다는 결과지에 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혈당은 지금 쟀는데 C펩타이드는 내일 재면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측정해, 동시에. 그러니까 체열을 동시에 해가지고 해야 된다. 왜 글루코스가 여기 이분은 내가 억지로 인슐린 맞지 말고 와서 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혈당값이 140이 넘지 않으면 그때 측정한 C펩타이드는 무효. 현재 기준이 그래요. 글루코스가 140 아래로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강제로 C펩타이드를 낮추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 글루코스가 140을 넘는 값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측정한 결과지랑 C펩타이드를 측정한 결과지가 동시에 제출돼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학병원에 대개 계신 분들이 장애 진단서를 쓰게 될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잖아요. 기준을 삼을 때 내과 중에 내분비내과, 소아과 중에 내분비분과 전문의만 쓰도록 현재 해놓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금 그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동시에 막 건수가 어쩌면 한 2만 건, 3만 건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장애 진단서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뭐 내분비 의사가 아닌 내과 의사에게 그동안 너무 잘 관리를 받고 있고 그 병원도 당연히 C펩타이드 글루코스 당연히 측정해보고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진단서는 대학병원 가서 받으라고 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기에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 진단을 요청하고 하는 절차는 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참고로 다른 분 건데, 글루코스가 250이었고, 이 채취 일자랑, 이게 같은지를 보는 거고, 이분은 얼마였죠? 0.01. 이제 대부분 아이 때 발생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진료를 하는 정도까지 되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부분 저런 수치가 많이 나와요. 0.01. 그럼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 중에서도 5년 이내,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5년 이내, 요때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제 환자 중에도 뭐 0.8, 심지어 0.64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좀 미안한 분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내년에 한번 다시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달래주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은 어쩌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 검사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 애매한데 혈액 검사를 할 때 소변을 같이 받는 겁니다. 혈액 검사, 혈당 검사나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동시에 소변도 받는데 원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 아침에 일어나서 밤 사이에 소변이 채워진 거는 비우고 식사를 하고 아까 비공복으로 검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병원에 와서 체열을 하면서 소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소변을 받아놓은 거는 공복 상태잖아요. 그때는 C펩타이드가 거의 안 나오겠죠.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변은 버리고 식사를 하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소변에 C펩타이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체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소변을 비우고 식사를 하고 식사 2시간 정도가 됐을 때 소변을 받아내고 그때 혈액 검사도 같이 하는 건데 혈액 검사의 기준은 140을 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소변 검사는
C펩타이드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변에서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동시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검사를 나누기를 해야 되고 곱하기 3.74를 한 값이 0.2 미만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아마 내과는 대부분 이 소변 검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고 혈액 검사, 간편한 혈액 검사를 주로 쓰실 거예요. 근데 일부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걸 쓰시는 병원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보니까 어쩌면 소변 검사가 더 환자에겐 유리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소변을 식사 전에 받아버리면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예, 우리 연금공단에 계신 분이 갑자기 놀라시는데 예, 그럴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어쨌든 환자 편이라 조용히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 여기 소아과 선생님들 계신. 한 가지 지금 난처한 문제가 있어요. 난처한 문제가 요겁니다. 장애 진단서를 발행하는 게 이제 7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할 건데 검사 기록이 6개월 이내께 필요해요. 6개월 이내. 7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간격은 3개월 이상 벌어져야 돼요. 1월 1일 날 검사를 했다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 해야 돼요. 2월 1일 날 했다 5월 2일 이후. 제 환자가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90일 만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당신은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미리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90일도 인정 안 한대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대. 법적으로. 맞죠? 예. 월에 플러스 3, 일자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진료일이 아니고 검사일입니다. 검사일. 아까 그 검사 기록지 보여드렸죠? 검사 기록지에 찍힌 그 날짜, 체열하러 온 날짜를 기준으로 월에다가 플러스 3, 일에다가 플러스 1 이후. 한 가지 이슈는 이 두 검사가 다 6개월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환자들 이번 달에 진료한 환자들은 모조리 다 다음 달에 한번 다시 와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 3개월 후에 오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내가 안 되니까. 당신 다음에 3개월 후에 와서 진단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 1차 검사 결과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똑같은 검사를. 그러니 7월 달에 한번 다시 옵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막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건데, 예, 현재 기준으로는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1차 검사와 2차 검사의 간격은 3개월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들이 동네 의원이건 다른 병원이건 간에 1차 검사를 해놓은 결과지가 기준에 맞는 결과지면 그거는 인정. 2차 검사만 대학병원에 와서 하시면 돼요. 2차 검사만. 다만 그 1차 검사가 그런 기준에 인정되지 않는 검사였다 그러면 재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행정적인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전 병원 검사 인정, 현재 병원에 와서 하는 거고, 대학병원에 오시면 적어도 3개월의 진료 이력은 또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진료 보러 온 날 바로 진단서가 발급되지는 않는다. 3개월 후에 발급될 거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신환으로 온 환자에게 뭐 진료 기록도 이제 쭉 차트도 작성해 놓지만 인슐린도 좀 처방을 좀 해주고, 왜냐하면
이런 인슐린을 쓰고 있다 하는 진료 기록지를 결국 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여기 자료에 리플렛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될 거다 하는 거고, 이번에 인정되면 2년 후에 다시 신청. 예. 그때는 한 번의 검사만 필요하다. 연속해서 3번 인정되면 그 다음에부터는 영구. 예, 그렇게 이제 현재 기준을 만들어 놨고, 예, 시행되면 이제 디테일 면에서는 막 혼선이 막 생기고 막 불만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예,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예, 취합을 해서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 장애 기준도 보니까 이번에 장애 기준 발표하면서도 아까 다른 장애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기준들을 조금씩 바꾸고 뭐 예, 행정 절차도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요것도 뭐 영원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견 들어가면서 좀 고치고 보완하고 더 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